나도 사실은 예전부터 너처럼 씩씩하고 착한 아들 같은 애인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었는데. 호, 아줌마는 웃음으로 말끝을 흐렸지만 그 속에는 묘한 떨림과 설렘이 뒤섞여 있었죠. 애인이라는 단어에 제 머릿속이 하얘지는 것 같았어요. 정말이에요. 농담 아니죠. 글쎄 농담일까, 진담일까. 그렇게 그 밤 엄마 친구와 서로의 비밀 친구가 되기로 약속했어요. 안녕하세요. 23살 박창식이라고 합니다. 제대하고 복학한 지 얼마 안 된 이제 막 캠퍼스 생활에 적응해가는 대학생이죠. 스펙 쌓기나 취업 준비보다는 솔직히 말해 학점 관리하고 친구들이랑 술 마시고 동아리 활동하는 그런 평범한 대학 생활을 즐기고 싶은 마음이 더 커요. 물론 속으로는 앞으로 뭘 하고 살아야 할지, 어떻게 돈을 벌어야 할지 막막할 때도 많지만요. 솔직히 말해서 제 어린 시절은 그리 풍족하지 않았어요. 저희 부모님은 두 분 다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쉴 틈 없이 일하시는 맞벌이셨어요. 어머니는 작은 식당 주방보조 일을 하셨고 아버지는 개인 택시 기사셨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운전대를 놓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두 분이 악착같이 버신 돈으로도 서울의 비싼 집값은 엄두도 못 냈죠. 중학생이 되어서야 겨우 경기도 외곽의 낡은 빌라 하나를 대출 끼고 장만하셨을 정도였으니까요. 정말 저희 부모님은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는 흙수저에서 시작하셨거든요. 그런 부모님 밑에서 자란 저 역시 용돈을 넉넉히 받기보다는 갖고 싶은 게 있으면 방학 때나 주말에 아르바이트를 해서 직접 마련해야 했죠. 남들 다 있는 최신형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같은 것들은 친구들이 새 학기 선물로 받을 때 저는 식당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거나 건설 현장에서 막노동을 해서 번 돈으로 사야 했어요. 그런 경험 때문인지 또래 친구들보다 돈의 소중함이나 삶의 현실에 대해 조금 더 일찍 눈을 뜬 것 같기도 해요. 그렇게 하루하루 바쁘게 살아오던 저희 가족에게 청천벽력 같은 일이 닥쳤어요. 제가 21살이 되던 해였죠. 군입대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여름이었어요. 아버지가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손님을 태우려고 잠시 갓길에 정차하셨는데 졸음운전을 하던 대형 트럭이 그대로 아버지 택시를 덮쳤다고 하더군요. 그 자리에서 참 허무했죠.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제게 군대 가면 조심하라고, 휴가 나오면 맛있는 거 사주겠다고 웃으시던 분이 차가운 영정사진 속 인물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루아침에 어머니는 평생의 반려자를 잃은 과부가 되셨고 저는 아빠 없는 아들이 된 거죠. 장례를 치르고 집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 물건이 그대로 놓여있는 모습을 보며 어머니와 저는 한참을 부둥켜 안고 울었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함과 절망감에 숨조차 쉬기 힘들었죠. 어머니는 충격으로 식음을 전폐하시고 한동안 아무 일도 못하셨어요. 제가 옆에서 간신히 부축하며 죽이라도 떠먹여 드려야 했죠. 하지만 인생이란 게 참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밑바닥까지 떨어진 것 같았던 저희 가족에게 믿을 수 없는 행운이 찾아왔거든요.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슬픔에 잠겨있던 저희 가족에게 마치 하늘이 보상이라도 해주는 것처럼 말이죠. 저희가 중학생 때 겨우 장만했던 낡은 빌라가 놀랍게도 재개발 지역으로 선정된 거예요. 처음에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어리둥절했지만 곧 높은 보상금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게다가 아버지가 생전에 저희에게 언급조차 거의 하지 않으셨던 할아버지가 오래전에 남겨주신 시골 땅 역시 5도 2촌 혜택을 받아 주말 농장 부지로 각광받으면서 시세가 급등했죠. 원래는 팔 생각조차 안 하고 있었는데 주변에서 땅값이 너무 올랐다며 팔라고 권유하는 통에 팔았더니 생각보다 훨씬 쏠쏠한 돈이 손에 들어왔어요. 그렇게 갑작스럽게 생긴 목돈을 가지고 어머니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했죠. 이참에 제대로 된 아파트로 이사를 갈까, 아니면
매달 안정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수입형 건물을 매입할까 하고요. 어머니는 평생 아파트 한번 살아보는 게 소원이라고 하셨지만 저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어머니 혼자 남겨질 상황이 걱정됐고 안정적인 노후 자금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죠. 긴 고민 끝에 저희는 당장의 편안함보다는 미래의 안정적인 수입을 택하기로 했어요. 매달 통장에 꼬박꼬박 월세가 들어오는 수입형 건물을 매입하기로 결정한 거죠. 그렇게 경기도에 한적하지만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동네에 1층에 상가가 있고 그 위로 원룸과 투룸이 있는 작은 건물을 매입하게 되었어요. 대출을 조금 받긴 했지만 대부분 저희 돈으로 해결할 수 있었죠. 건물을 매입한 후 가장 먼저 한 일은 저희가 살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었어요. 4층 전체를 터서 저희 모자가 지낼 수 있는 넓은 집으로 꾸몄죠. 그리고 1층 상가에는 어머니가 예전부터 해보고 싶어 하셨던 작은 편의점을 차렸고요. 어머니는 이 일을 하면서 아버지 생각도 있고 사람들과 어울리며 활력을 되찾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2층과 3층에는 원룸 8개와 투룸 2개, 총 10가구로 구성해서 세를 놓았죠. 운이 좋게도 건물을 매입하고 리모델링하는 동안 공실 없이 임대가 완료되었고 저희는 건물주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저는 예정대로 군대에 갔고 어머니는 1층 편의점을 운영하시며 이 3층 세입자들을 관리하셨죠. 군 복무 중에도 어머니는 제가 걱정할까봐 늘 괜찮다고 말씀하셨지만 가끔 들려오는 목소리에서 힘겨움이 느껴질 때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도 아버지가 남겨주신 예상치 못한 유산과 건물이 저희 모자가 앞으로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될 거라는 생각에 감사했죠. 제대 후 복학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여느 때처럼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들어섰죠. 도어락을 풀고 현관문을 열자마자 익숙하지만 예상치 못한 얼굴이 눈에 들어왔죠. 바로 엄마의 오랜 친구 진숙 아줌마였어요. 아줌마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진숙 아줌마는 저희 가족에게는 아주 특별한 분이었어요. 보험 일을 하셨는데 어릴 때부터 저희 가족의 보험을 모두 담당해 주셨어요. 저희 어린이 보험부터 시작해서 부모님의 각종 보험까지 진숙 아줌마 손을 거치지 않은 보험이 없었죠. 그저 고객과 설계사 관계를 넘어 가족처럼 저희를 챙겨주셨어요. 특히 아버지가 사고로 갑자기 돌아가셨을 때 경황이 없던 저희 가족을 대신해서 사고, 수습부터 보험금, 청구, 보상금, 처리까지 복잡한 모든 과정을 꼼꼼하게 처리해 주셨고요. 덕분에 저희는 슬픔 속에서도 복잡한 문제들에 시달리지 않고 장례를 잘 치를 수 있었죠. 그래서 진숙 아줌마에겐 늘 진심으로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네요. 게다가 진숙 아줌마는 정말 미인이셨어요. 50살이 훌쩍 넘은 나이에도 꾸준한 자기 관리로 30대 후반이라고 해도 믿을 정도로 탄력 있는 피부와 군살 없는 몸매를 유지하고 계셨죠. 운동으로 다져진 듯한 탄탄한 몸은 젊은 여자들도 부러워할 만했죠. 세련된 옷차림과 흐트러짐 없는 헤어스타일은 언제나 자신감 넘치는 커리어 우먼 같았거든요. 특히 그녀 특유의 눈웃음과 환한 미소는 보는 사람을 저절로 기분 좋게 만드는 마법을 지닌 듯 했네요. 어릴 때부터 저는 진숙 아줌마를 보며 우리 엄마 친구 중에 제일 예쁘다고 생각하곤 했죠. 어머, 창씨가 오랜만이네. 잘 지냈어? 학교는 어때? 진숙 아줌마는 저를 보며 반갑게 웃었어요. 하지만 자세히 보니 그녀의 눈빛에는 평소와 다른 묘한 슬픔과 그림자가 서려 있었죠. 늘 밝고 당당했던 아줌마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네, 아줌마 덕분에 잘 지내고 있어요. 아줌마는요? 이 시간에 저희 집에 무슨 일 있으세요? 저는 그녀의 방문 이유가 궁금하면서도 아까 본 슬픔에 잠긴 눈빛 때문에 조심스러워졌죠. 아, 창씨가 사실은 내가 좀 힘든 일이 있어서 내 엄마 보러 왔지. 진숙 아줌마는 잠시 말을 고르더니 어렵게 입을 열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금방이라도
울음이 터져 나올 것 같은 떨림이 섞여 있었죠. 남편이랑 이혼하게 됐어. 그녀의 말에 저는 충격과 놀라움으로 입을 다물 수 없었네요. 항상 능력 좋은 남편 만나서 돈 걱정 없이 해외여행 다니고 좋은 차 타며 아무 걱정 없이 사는 줄 알았거든요. 심지어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도 아줌마는 저희를 돕느라 바쁘셨지. 자신의 가정 문제로 힘들어하는 모습은 전혀 비추지 않았거든요. 그런 그녀가 이혼을 했다니? 갑자기 이혼이라니요? 무슨 일이세요, 아줌마? 남편이 오래전부터 어린 여자랑 바람이 났었나 봐. 얼마 전부터는 대놓고 집에 들어오지도 않고 정신을 못 차리더라고. 나랑 더 이상 못 살겠다면서 먼저 이혼해달라고 하니 어쩔 수가 없었지. 진숙 아줌마는 애써 담담하게 말했지만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과 배신감이 묻어났죠. 제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고통을 그녀가 홀로 겪고 있었던 거예요. 평생을 믿고 함께 살아온 남편의 배신이라니. 아줌마 너무 힘드시겠어요. 제가 해줄 수 있는 말이 이것밖에 없다는 것이 무력하게 느껴졌죠. 괜찮아 창식아. 이제는 나 혼자서라도 씩씩하게 살아야지. 진숙 아줌마는 저를 보며 억지로 환한 미소를 지어 보였지만 눈가에는 촉촉한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그 모습이 너무 안쓰럽고 마음이 아팠어요. 혹시 아줌마 저희 집에서 잠시 머무시는 건 어떠세요? 저도 모르게 순간적인 망설임 끝에 그녀에게 조심스럽게 제안했죠. 어머니와 제가 사는 4층 집은 방이 3개였어요. 하나는 어머니 방, 하나는 제 방, 그리고 남은 방 하나는 손님이 오거나 상고처럼 사용하는 공간이었죠. 저희 집에 방이 하나 비어 있는데 여기서 지내시면 당분간은 조금이나마 편안하실 거예요. 생각 정리도 하시고 제 예상과는 달리 진숙 아줌마는 제 갑작스러운 제안에 눈을 동그랗게 뜨며 놀란 듯 보였죠. 잠시 망설이는 듯 하더니 이내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정말 고마워. 창식아, 내 마음 씀씀이가 꼭 내 아빠를 닮았네. 내 엄마한테도 얘기해 봐야지. 네. 어머님도 분명히 아줌마 오시는 거 좋아하실 거예요. 마침 1층 편의점에서 손님이 없어 잠시 올라오신 어머니는 진숙 아줌마의 딱한 사정을 듣고는 제안을 듣자마자 눈물을 글썽이며 흔쾌히 동의하셨어요. 오히려 진숙 아줌마를 따뜻하게 안아주시며 이 힘든 시기에 어디 혼자 있냐. 여기가 내 집이라고 생각하고 편하게 지내라며 위로하셨죠. 저희 어머니와는 정말 자매처럼 가까운 사이셨으니까요. 그렇게 진숙 아줌마는 당분간 저희 집에서 함께 살게 된 거예요. 진숙 아줌마가 저희 집에 오신 후 처음에는 어색함도 있었지만 금세 편안해졌어요. 어머니는 낮에는 편의점 일 때문에 바쁘셨고 저는 학교에 가거나 도서관에 있었기에 자연스럽게 저녁 시간이나 주말에 아줌마와 마주치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아줌마는 처음에는 저희에게 폐를 끼치는 것 같다며 미안해하셨지만 어머니와 제가 진심으로 편하게 지내시라고 말씀드리자 마음을 놓으신 것 같았죠. 아줌마는 저희 집에서도 여전히 자기 관리를 게을리하지 않으셨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 가벼운 운동을 하시고 피부 관리를 하셨죠. 집 안에서는 편안한 옷차림을 하셨지만 그 편안함 속에서도 묘하게 시선을 끄는 옷들이 있었네요. 예를 들어 부드러운 소재의 니트 원피스라든지 몸에 적당히 피트되는 레깅스에 긴 티셔츠 같은 옷들이었죠. 그런 옷을 입고 집 안을 오가실 때마다 저도 모르게 시선이 가는 걸 느꼈어요. 예전에는 그냥 우리 엄마 친구, 예쁜 아줌마 정도로 생각했는데 함께 살면서 매일 보게 되니 50대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만큼 고혹적인 매력이 느껴졌거든요. 어느 날 오후 어머니는 편의점에 손님이 많다며 저녁 준비를 진숙 아줌마에게 부탁하셨어요. 저는 제 방에서 과제를 하다가 거실로 나왔는데 아줌마가 식탁에 앉아 스마트폰을 보고 계셨죠. 편안한 면 소재의 원피스를 입고 계셨는데 저는 무심코 그쪽으로 시선이 갔는데 그때 아줌마가 고개를 들고
저와 눈이 마주쳤어요. 창식아. 벌써 나왔어? 배고프지? 저녁 준비하려고 했는데. 네. 아줌마, 제가 도와드릴까요? 제가 대답하면서도 아까 무심코 갔던 시선이 떠올라 얼굴이 살짝 달아올랐죠. 아줌마는 제 얼굴을 물끄러미 보시더니 장난기 가득한 미소를 지으며 물으셨어요. 어딜 그렇게 뚫어져라 봐. 혹시 아줌마한테 딴 맘 품고 있는 건 아니지?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는 줄 알았네요. 제가 아줌마의 옷차림을 보고 있었다는 걸 들킨 것 같아 너무 부끄러웠죠. 애써 태연한 척하며 웃어넘기려 했어요. 아줌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그냥 아줌마 오늘 옷이 예쁘셔서요. 어머 그래. 칭찬 고마워. 그래도 딴 생각하면 안 된다? 아줌마는 내 엄마 친구잖아. 아줌마는 웃으면서 말했지만 그 웃음 속에 뭔가 의미심장한 기운이 느껴졌죠. 내가 딴 맘을 품고 있다는 걸 아는 건가? 아니면 그냥 농담인 건가? 혼란스러웠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죠. 저는 더 이상 진숙 아줌마를 그저 엄마 친구로만 보지 않기 시작했다는 것을요. 그녀의 말 한마디, 옷차림 하나하나가 신경 쓰이기 시작했거든요. 어릴 때부터 봐왔던 친근한 아줌마인데도 불구하고 점점 이성적인 매력이 느껴지기 시작한 거죠. 함께 지내는 시간이 늘면서 저희는 정말 친구처럼 편해졌어요. 처음에는 존댓말을 썼지만 아줌마가, 창씨가, 우리 이제 가족이나 마찬가지인데 말로는 게 어때? 어색하게 존댓말 쓰지 말고 라고 말씀하셔서 자연스럽게 반말을 섞어 쓰게 되었고요. 저녁에 어머니와 셋이 거실에 모여 앉아 TV를 보다가도 어머니가 잠시 자리를 비우시면 아줌마와 저만 남게 될 때가 많았네요. 그럴 때면 우리는 소파에 나란히 앉아 드라마 내용에 대해 이야기하거나 서로의 하루 일과를 공유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스킨십도 생겼어요. 제가 피곤해 보이면 아줌마가 어이구, 우리 창식이 피곤했어? 하면서 제 허벅지를 툭툭 치기도 하고 드라마를 보다가 재미있는 장면이 나오면 아줌마가 웃으면서 제 어깨에 손을 올리기도 했죠. 그런 가벼운 스킨십에도 제 심장은 쿵쾅거렸고 저는 애써 태연한 척하려고 노력했어요. 어느 날 밤이었네요. 샤워를 마치고 나와 제 방 침대에 앉아 면봉으로 귀를 파고 있었어요. 며칠 전부터 귀가 가려웠는데 시원하게 파내려던 순간 옥신하는 통증과 함께 피가 섞인 귀지가 묻어나오는 것을 발견했죠. 그때 마침 거실에 계시던 진수 아줌마가 제 방 앞으로 지나가다 저를 보셨어요. 어머, 창씨가 밤늦게 뭐해? 아줌마, 귀 좀 파려고요. 근데 피가 나는 것 같아요. 제가 면봉을 보여드리자 아줌마는 깜짝 놀라며 제게 다가오셨죠. 아이고, 이걸 어째 깊게 찔렀나 보다. 귀는 아주 민감한 곳이라 살살 다뤄야 하는데 병원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아줌마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제 귀 상태를 살피셨죠. 그러더니 잠시 생각에 잠기신 후 제게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죠. 안 되겠다. 이리 와봐. 아줌마가 살살 파줄게. 아줌마가 이런 거 좀 잘 파. 어릴 때 동생들 귀도 다 파주고 그랬거든. 저는 예상치 못한 제안에 당황했지만 아줌마의 진심 어린 걱정과 부드러운 목소리에 거절할 수가 없었죠. 게다가 아프기도 했고요. 아줌마는 제 손에서 면봉을 가져가시더니 거실 소파에 앉아 자신의 무릎을 툭툭 치셨죠. 이리 와서 여기 누워봐. 그래야 잘 보여. 저는 조금 망설이다가 이내 아줌마의 무릎을 베고 옆으로 누웠죠. 태어나서 처음으로 엄마가 아닌 다른 여자의 무릎을 베는 것이었어요. 아줌마의 무릎은 생각보다 부드러웠고 따뜻했죠. 아줌마의 몸에서 나는 은은한 향기가 코끝을 간지렸어요. 아줌마는 제 귀를 조심스럽게 벌리더니 작은 불빛으로 안을 살피며 아주 능숙하게 면봉으로 귓속을 청소해 주셨죠. 아이고, 상처 났었네. 조심했어야지. 자, 이제 깨끗해졌어. 시원하지? 아줌마의 손길은 부드럽고
조심스러웠지만 귓속을 면봉으로 긁어내는 느낌은 평생 처음 느껴보는 기분이었어요. 간질간질하면서도 묘하게 짜릿한 느낌이 온몸으로 퍼져나갔죠. 귀를 파주는 동안 아줌마의 숨결이 제 귓가에 가깝게 느껴졌고 아줌마의 손가락이 제 귓바퀴에 닿을 때마다 전율이 일어났죠. 그 짧은 순간 아줌마의 따뜻한 체온과 부드러운 손길 그리고 은은한 향기에 취해버린 것 같았어요. 아마 그때였던 것 같아요. 제가 진숙 아줌마를 단순히 엄마, 친구나 동거인으로서가 아니라 한 명의 여자로, 이성으로 느끼기 시작한 것이 말이죠. 그전에도 예쁘다고 생각하고 몸매가 좋다고 생각했지만 그때처럼 강렬하고 묘한 감정을 느껴본 적은 없었네요. 그날 이후 저는 진숙 아줌마의 모든 것에 신경이 쓰이기 시작했죠. 아침에 일어나 거실로 나올 때 아줌마가 어떤 옷을 입고 있는지,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는지, 목소리 톤은 어떤지 모든 것이 예사롭지 않게 느껴졌어요. 아줌마가 편안하게 앉아 다리를 꼬거나 스트레칭을 할 때 드러나는 탄력 있는 몸매에 시선이 자꾸만 갔고 짧은 옷을 입고 계실 때면 괜히 아줌마 주변을 서성이게 되었죠. 아줌마는 여전히 저를 보면 장난스럽게 어딜 봐 라며 놀리셨지만 그때마다 저는 속으로 네 아줌마 보고 있어요. 아줌마한테 딴 마음 품고 있어요라고 고백하고 싶을 만큼 그녀에게 빠져들고 있었어요. 그렇게 아슬아슬한 감정의 줄다리기가 이어지던 어느 날 저녁이었죠. 어머니는 1층 편의점 야간 알바생이 갑자기 못 나오게 되었다며 직접 편의점을 지키러 내려가셨어요. 4층 저희 집에는 진숙 아줌마와 저 단둘만 남게 된 거예요. 적막함 속에 미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죠. 창씨가 저녁 뭐 먹을래? 아줌마가 먼저 적막을 깼죠. 저는 딱히 생각 안 해봤는데 그냥 치킨이나 시켜 먹을까 생각했어요. 오, 치킨. 좋다. 그럼 너 아줌마랑 치킨에 맥주 한 잔 할래? 아줌마의 제안은 거절할 이유가 전혀 없었죠.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와, 진짜요? 좋아요. 그렇게 시작된 우리의 저녁은 캔맥주 2캔으로 가볍게 시작되었어요. 치킨을 앞에 두고 맥주를 홀짝이며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나눴죠. 학교 생활, 아줌마의 보험일 이야기, 동네 이야기 그러다 문득 아줌마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근데 솔직히 가끔은 너무 외롭고 힘들다. 평생 함께 할 줄 알았던 사람이 한순간에 남이 되니까 앞이 막막하고 아줌마는 조심스럽게 이혼 후 자신의 힘든 심정을 이야기했네요. 늘 당당해 보이던 아줌마의 속마음을 듣자니 마음이 아팠고 자연스럽게 위로의 말이 나왔죠. 아줌마 괜찮아요. 아줌마 잘못 아니잖아요. 다 잘 될 거예요. 고마워. 창씨가 내가 있어서 정말 힘이 된다. 이렇게 내 엄마랑 너랑 같이 지내니까 그래도 좀 덜 외로워. 아줌마는 제 눈을 지그시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 눈빛 속에는 감사함과 함께 설명하기 어려운 다른 감정도 느껴졌죠. 저는 그 눈빛에 용기를 얻어 조금 더 솔직해져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네요. 캔맥주 2캔은 금방 비워졌고 대화는 더욱 깊어졌죠. 자연스럽게 소주를 꺼내왔어요. 소주잔을 부딪히며 서로의 속마음을 조금씩 꺼내놓았죠. 벌써 2병째 소주잔이 비워갈 무렵 아줌마의 얼굴은 술기운에 발갛게 달아올랐고 피곤함과 슬픔으로 퀭했던 눈가에는 어느새 촉촉한 물기가 어려 있었죠. 나 역시 알딸딸하니 몽롱한 기분이었지만 나쁘지 않았어요. 오히려 아줌마와 단둘이 이렇게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는 사실이 묘하게 설레는 감정으로 가슴 한켠을 간지렸죠. 이제 슬슬 자러 가야겠어요. 더 오래 함께 있고 싶었지만 너무 늦으면 아줌마가 불편해하실까봐 혹은 제가 아줌마에게 다른 마음이 있다는 것을 들킬까봐 걱정되어 애써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어요. 더 얘길 나누다 술기운에 실수할 것만 같았거든요. 제 속마음을 말이죠. 그만 마시겠다고 하자 아줌마는
아쉬운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나? 아쉽네. 너랑 이야기하다 보니 시간 가는 줄 몰랐네. 정말 그러네요. 처음에는 어색했던 단 둘만의 시간이었지만 캔맥주로 시작해서 2차로 소주잔을 부딪히며 서로의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밤은 어느새 깊어졌네요. 시계를 보니 새벽 2시. 속으로 아쉬워하며 자리에서 완전히 일어나려는데 아줌마가 툭 하고 말을 던졌죠. 창씨가 아줌마랑 좀만 더 놀아주고 가면 안 될까? 예상치 못한 제안에 순간 숨이 멎는 듯 했네요. 늦은 시간까지 함께 있고 싶었지만 괜히 부담스러워할까봐 혹은 제가 선을 넘는 건 아닐까 망설였던 제 마음이 무색해지는 순간이었어요. 애타던 갈증이 한 번에 해소되는 기분이었죠. 정말요? 좋아요. 제 적극적인 반응에 아줌마는 살짝 미소 지으며 냉장고로 향했네요. 이번에는 캔맥주 2개를 더 꺼내 능숙하게 따더니 하나는 제게 건네고 나머지 하나는 자신이 들었죠. 그리고 소파에 털썩 앉으며 저를 빤히 바라봤어요. 아줌마랑 노니까 재미없어서 집에 일찍 가려던 거지? 아줌마 무슨 말씀을요? 재미없긴 누가요? 저 진짜 오늘 너무 즐거웠어요. 아줌마랑 이렇게 편하게 이야기 나눈 거 처음 같아요. 그래? 아줌마도 오늘 정말 좋았어. 너랑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힘든 것도 있고 그냥 내가 참 편하네. 아줌마의 진심 어린 말에 제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살짝 긴장되기도 했죠. 그리고 뭔 일이 곧 터질 것만 같았거든요. 어쩌면 진숙 아줌마라는 사람이 저를 편안하게 만들고 가꾸만 끌리게 하는 묘한 매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술 기운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더 이상 제 마음을 숨길 수 없었기 때문이었을까요? 저는 용기를 내서 전부터 아줌마에게 하고 싶었던 말을 꺼냈어요. 아줌마, 솔직히 말하면 저 예전부터 아줌마 좋아했는 거려. 하하, 얼굴이 화끈거렸죠. 술 기운 때문인지 아니면 쑥스러움 때문인지 알 수 없었죠. 어색함을 감추려 괜히 큰 소리로 웃으며 캔맥주를 벌컥 들이켰죠. 순간 정적이 흘렀어요. 아줌마는 아무 말 없이 저를 바라봤고 그 침묵이 어색해질 즈음 아줌마가 천천히 입을 열었죠. 어머, 그랬니? 아줌마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속에 담긴 떨림은 숨길 수 없었네요. 그리고 이어지는 아줌마의 말에 저는 귀를 의심했죠. 나도 사실은 예전부터 너처럼 씩씩하고 착한 아들 같은 애인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었는데. 호호. 아줌마는 웃음으로 말끝을 흐렸지만 그 속에는 묘한 떨림과 설렘이 뒤섞여 있었죠. 애인이라는 단어에 제 머릿속이 하얘지는 것 같았네요. 저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어요. 정말이에요? 농담 아니죠? 글쎄 농담일까? 진담일까? 아줌마는 여전히 웃고 있었지만 그 눈빛은 장난기가 아닌 진심을 담고 있었죠. 저는 숨을 크게 들이쉬었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물었죠. 만약 진담이라면요? 진담이면 오늘 우리 근데 창씨가 나 사실 전 남편한테 복수하고 싶어. 복수? 이 설레는 분위기에서 갑자기 복수라니 예상치 못한 이야기에 순간 흥이 깨지는 듯 들었죠. 어떻게 복수를 한다는 거지? 나랑 무슨 상관이지? 머릿속이 혼란스러워졌죠. 사실은 말이야. 아줌마는 술 기운 때문인지 아니면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는 부끄러움 때문인지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 사람이 나보다 12살이나 어린 띠동갑 여자랑 바람이 났거든. 생각할수록 분하고 억울해서 잠이 안 와. 그래서 나도 복수하고 싶었어. 그 사람처럼 나보다 훨씬 어린 남자랑 그것도 남들 몰래 짜릿하게 연애해서 그 사람 속 좀 뒤집어 놓고 싶거든. 나는 아줌마의 복잡한 감정을 들으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이혼의 상처와 배신감이 그녀를 복수로 이끌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하지만 그 뒤에 이어지는 아줌마의 말에 내 심장이 다시 한번 요동쳤어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하다가 문득 그 상대가 바로
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지. 창시가. 그녀의 고백, 복수라는 복잡한 동기가 섞여 있었지만 핵심은 분명했죠. 진숙 아줌마가 나에게 마음이 있고 나와 연인 같은 관계를 원하고 있다는 것. 비록 그 시작이 완벽하게 순수한 사랑은 아니더라도 나를 향한 마음이 없이는 나올 수 없는 이야기였죠. 그녀의 아픔과 외로움, 그리고 나를 향한 욕망이 뒤섞인 진심이 느껴졌죠. 그러니까 우리 비밀 친구 같은 거 하는 건 어때? 아줌마는 조심스럽게 다시 말을 이었죠. 그녀의 제안은 복수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처럼 들리기도 했지만 나에게는 그녀와 가까워질 수 있는 유일한 기회처럼 느껴졌어요. 남들 모르게 우리 둘만 아는 특별한 관계. 나는 망설일 틈도 없이 본능적으로 대답했어요. 그래요. 비밀 친구 좋아요. 지금 나에게 중요한 것은 아줌마와 조금이라도 더 가까워질 수 있다면 어떤 관계든 상관없다는 것이었죠. 복수라는 동기가 마음에 걸리지 않는 것은 아니었지만 아줌마의 상처를 이해했고 그녀의 솔직한 마음에 나 역시 끌리고 있었어요. 이제부터는 내가 다 알아서 할게. 순간 숨 막히는 정적이 흘렀죠. 아줌마의 말은 너무나 직접적이고 노골적이었어요. 저는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죠.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싶었죠.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는 것이 두려웠던 걸까? 아니면 혹시라도 아줌마가 후회할까봐 걱정했던 걸까? 아니면 그저 이 믿을 수 없는 상황에 대한 확인이었을까? 응, 괜찮아. 근데 나 사실 조금 떨려. 아줌마의 솔직한 고백에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죠. 나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심장이 터질 것처럼 쿵쾅거리고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거든요. 하지만 두려움보다 설렘과 기대가 훨씬 더 컸죠. 이 순간 아줌마와 나는 서로에게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그 밤 우리는 서로의 비밀 친구가 되기로 약속했죠. 시간은 흘러 어느덧 저도 40대 중반의 나이가 되었어요. 젊은 혈기로 가득했던 23살의 저는 한 아이의 아빠가 되어 있었죠. 그동안 제 삶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30살을 간 넘겨 결혼했던 아내와는 짧은 5년의 결혼 생활 끝에 이혼을 하게 되었죠. 3살 배기 어린 아이를 홀로 키우게 되었고 그때부터 저희 어머니가 제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셨어요. 당신의 노후에 좀 편히 쉬셔야 할 나이인데도 못난 아들 때문에 손주 육아까지 도맡아 하시게 된 거예요. 어머니는 힘든 내색 한 번 없이 아이를 돌보셨고 몸은 비록 힘들지만 손주 보는 재미의 마음만은 너무 행복하다고 늘 말씀하시곤 했어요. 그런 어머니가 재작년 갑작스러운 병으로 제 곁을 떠나고 만 거예요. 저로서는 정말 감당하기 힘든 충격이었죠. 세상에 혼자 남겨진 것 같았어요. 그때 다시 한번 제 곁에서 저를 일으켜 세워준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진숙 아줌마였죠. 어머니 장례식장을 지키며 슬픔에 잠긴 저를 밤새도록 위로해 주셨죠. 그리고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아줌마는 자연스럽게 저희 집에 오셔서 이젠 엄마를 대신해 어린 손주와 저희 살림을 맡아주고 계시더라고요. 생각해보면 인생이란 게 참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23살에 제가 상상했던 미래와는 너무나 다른 모습으로 그래도 힘든 순간마다 제 곁을 지켜준 사람들이 있었고 특히 진숙 아줌마는 제 삶에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가 되었네요. 그 밤의 비밀처럼. 저는 올해 67, 김숙희입니다. 젊은 시절 남편은 안타깝게도 음주운전 화물차에 치여 먼저 세상을 떠나고 평생 시장에서 생선 장사를 하며 아들 하나 키우느라 꽤나 고생했습니다. 제 아들 진우는 대기업에 다니고 있지만 아직도 결혼 생활에 돈이 많이 들어가는 나이라 혹시라도 도움이 필요할까 싶어 지금도 여전히 시장에서 생선 장사를 하고 있죠. 그러던 어느 날 아들 진우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잘 지내셨어요?
이번 주 토요일에 저녁 같이 먹어요. 지혜가 요리 솜씨 좀 뽐내고 싶대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 목소리에 제 마음은 설렘으로 가득 찼습니다. 요즘 바쁘다며 연락도 뜸했던 아들이 먼저 저녁을 함께 하자니 얼마나 기쁜지 몰랐죠. 마지막으로 아들 집에 방문한 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가물가물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래, 그럼 내가 과일이라도 사갈까? 아니에요, 엄마. 그냥 오세요. 지혜가 다 준비한대요. 특별한 요리도 한다고 하니까 기대하세요. 이런 말을 들으니 며느리에 대한 마음이 한결 누그러졌습니다. 사실 그동안 며느리 지혜가 저에게 썩 친절하지 않았거든요. 처음에는 조금 서먹했던 것이려니 생각했는데 결혼한 지 5년이 지났는데도 항상 저를 대할 때면 어색한 표정을 짓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직접 저녁을 준비한다니 분명 마음을 바꾼 모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알았어. 그럼 토요일에 보자. 요즘 회사는 어떠니? 많이 바쁘지? 네, 요즘 새 프로젝트 때문에 야근도 많고 그래요. 엄마도 건강 잘 챙기세요. 그래. 엄마 걱정은 하지 말고 일 열심히 해.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한껏 부풀었습니다. 달력을 보며 토요일에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오랜만에 아들 얼굴도 보고 손주들도 만날 생각에 설레었지요. 사실 최근에 제가 큰 결정을 내리려고 했습니다. 평생 아끼면서 모아온 돈으로 마련한 상가 건물이 있는데 이걸 아들에게 물려주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시장 안에 위치한 2층짜리 상가 건물인데 월세가 꾸준히 들어오는 귀한 재산이었습니다. 이제 나이도 들고 제가 죽고 나면 어차피 아들에게 갈 재산 미리 정리해 두는 게 좋겠다 싶었지요. 아들과 며느리가 변하는 모습을 보니 더욱 그 결심이 굳어졌습니다. 제가 상가를 물려준다는 이야기는 아직 하지 않았지만 이번 기회에 자연스럽게 꺼내볼 생각이었죠. 오랜만에 아들 집에 갈 생각에 어찌나 기분이 좋던지 집안 청소를 하면서도 콧노래가 절로 나왔습니다. 주키 씨, 토요일에 아들 집에 간다면서 기분 좋으시겠네. 오랜 단골이자 이웃인 박씨 아주머니가 제 생선 가게에 들러 말을 걸었습니다. 네, 아들이 직접 전화해서 초대했어요. 며느리가 요리도 한다고 하니 얼마나 기대되는지 몰라요. 그래요? 우리 애들은 다들 바쁘다고 1년에 한 번 얼굴 보러 오는 것도 귀찮아 하던데. 효자네, 효자. 맞아요. 그래서 더 기쁘네요. 아마 손주들도 많이 컸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본 게 2달 전이거든요. 드디어 토요일. 저는 아침부터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머리도 하고 평소에 아끼던 옷도 꺼내 입었습니다. 손주들 용돈도 챙기고 아들 부부에게 줄 작은 선물도 준비했지요. 비록 값비싼 선물은 아니었지만 마음을 담아 고른 것들이었습니다. 거울을 보며 마지막으로 머리를 만지고 설레는 마음으로 집을 나섰습니다. 버스를 타고 아들 집으로 향하는 길, 창밖의 풍경도 오늘따라 더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그렇게 설레는 마음으로 아들 집을 찾아갔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들어오세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상냥했지만 왠지 표정은 그리 반갑지 않아 보였습니다. 눈빛이 차갑고 입꼬리만 살짝 올라간 미소가 불편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저 제 착각이라고 생각했지요. 오랜만이구나. 진우는 어딨니? 회사에서 전화 와서 방에서 통화 중이에요. 금방 끝난대요. 거실로 들어가 보니 의외로 조용했습니다. 손주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애들은 어딨니? 친정엄마 집에 보냈어요. 주말이라 놀러 가고 싶다고 해서요. 그래, 아이들 보고 싶었는데 며느리는 어색하게 웃기만 할 뿐 별다른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식탁에는 아무것도 차려져 있지 않았습니다. 냄새도 나지 않아
요리를 하는 모양새도 아니었지요. 지혜야, 아직 요리 안 했니? 아, 그게 제가 오늘 너무 바빠서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며느리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의아했지만 그저 기다렸습니다. 아들이 전화통화로 며느리가 요리 솜씨를 뽐내겠다고 했던 말이 떠올랐지만 뭔가 착오가 있었나 보다 하고 생각했지요. 아들은 여전히 방에서 나오지 않았고 거실에 덩그러니 혼자 앉아 있으니 시간이 더디게 흘렀습니다. 한 10분쯤 지났을까 며느리가 접시 하나를 들고 나왔습니다. 어머니, 여기요. 이거 드세요. 제 앞에 놓인 것이 바로 그 차가운 탕수육이었습니다. 아이고, 이게 뭐냐? 나더러 이런 차가운 탕수육이나 먹으라고 내놓는 거니? 며느리가 저에게 내민 접시에는 차갑게 식어서 딱딱하게 굳어버린 탕수육 몇 조각이 담겨 있었습니다. 분명 어제, 아니 그제 먹고 남은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요즘 돈도 없으실 텐데 평소에 비싼 음식 드시기 힘드신 거 아니에요? 이거라도 드리는 게 어디예요? 저희도 돈 나갈 때 많아서 아껴야 하는 거 모르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오랜만에 아들 집에 저녁 초대를 받아 얼마나 설레었는지 모릅니다. 아침부터 기분 좋게 머리도 하고 평소에 아끼던 옷도 꺼내 입고 왔는데 저를 맞이한 것은 먹다 남은 차가운 탕수육이었습니다. 그때 아들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여전히 따뜻한 인사 대신 휴대폰을 귀에 대고 있었죠. 네, 부장님. 알겠습니다. 그럼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통화를 끝내고 아들은 저를 쳐다봤습니다. 반갑게 달려와 인사할 줄 알았는데 그저 엄마 왔어요? 한마디만 던지고는 거실 소파에 앉아 다시 휴대폰을 만지기 시작했습니다. 진우야, 오늘 내가 온다고 특별히 준비한 음식이 이거니? 아들은 휴대폰 화면만 쳐다보면서 대답했습니다. 엄마! 지혜가 바쁜 와중에 이거라도 준비한 건데 왜 사람 무한하게 화를 내고 그래요? 그리고 엄마 원래 탕수육 좋아하잖아요. 기왕 차린 거 맛있게 드세요. 제가 좋아했던 건 따뜻한 탕수육이었지. 이렇게 차갑게 굳어버리고 딱딱해서 먹을 수도 없는 3일을 굶어도 안 먹을 것 같은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래, 잘 먹을게. 마음은 상했지만 그래도 오랜만에 모인 자리에서 더 이상 서운함을 내색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젓가락을 들어 탕수육 한 조각을 집었습니다. 기름이 굳어 하얗게 변한 탕수육은 딱딱하고 차가웠습니다. 씹을수록 입안 가득 퍼지는 식은 기름 냄새에 목이 메어왔습니다. 아들은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며느리 지혜는 다리를 꼬고 앉아 TV를 보며 키득키득 웃고 있었습니다. 물 좀 줄 수 있겠니? 목이 마른 지 한참이 지났지만 아무도 저에게 물 한 잔 건네지 않았습니다. 제가 말하고 나서야 아들 진우는 귀찮은 듯 일어나 냉장고에서 물병을 꺼내 탁 하고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컵도 없이 말이죠. 여기요. 저 바쁘니까 필요한 거 있으면 냉장고에서 꺼내 드세요. 이런 상황이 너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내가 잘못 들은 건가? 아니면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건가? 제 아들이, 제가 그토록 사랑했던 아들이 저를 이렇게 대하다니요. 나 화장실 다녀오마. 저는 씁쓸한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적어도 화장실에서는 잠시 마음을 추스를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화장실로 가는 길에 아들 부부의 방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는데 그 틈으로 며느리가 아들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자기야, 잠깐 들어와 봐. 아들이 소파에서 일어나 방으로 향하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여보, 솔직히 말해서 어머니 얼른 돌아가셔야
우리가 편하지 않겠어. 상가 건물만 물려받으면 우리도 숨통 좀 트일 텐데. 곧 그렇게 될 테니까 너무 걱정 마. 노인네 나이도 많고 몸도 안 좋은데 앞으로 얼마나 더 살겠어? 아들의 말의 순간 저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제 아들이, 제가 평생 애지중지 키워온 아들이 제가 빨리 죽기를 바라고 있다니요. 어머니 상가만 물려받으면 우리 인생 대박인데 빨리 그날이 왔으면 좋겠다. 어머니는 맨날 아낄 줄만 알았지. 돈 쓸 줄도 모르는데 갖고 있으면 뭐해? 우리가 써야 의미가 있지. 맞아. 엄마가 저 나이에 그 돈으로 뭐 하겠어? 우리가 아파트라도 한 채 더 사야지. 근데 혹시 어머니가 다른 친척들한테 나눠줄 생각은 아니겠지? 걱정 마. 엄마는 날 제일 아끼니까 당연히 내가 다 물려받을 거야. 오늘 저녁에 상가 물려받는 서류 작업 좀 얘기해볼까? 그래. 얼른 시작하자고 슬쩍 찔러봐. 나이도 많으니까 갑자기 무슨 일 생길 수도 있잖아. 증서 받아놓고 빨리 팔아버리자. 알았어. 오늘 저녁에 그 얘기 꺼내볼게. 저는 더 이상 듣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온몸이 떨려왔고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조용히 물러나와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화장실은 가지도 못했지만 더 이상 그 집에 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진우야, 나 이제 갈게. 갑자기 일어나는 저를 보고 아들이 물었습니다. 벌써요? 왜 그렇게 급히 가세요? 저녁도 제대로 안 드셨는데. 제 눈에는 눈물이 고였지만 꾹 참았습니다. 그들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갑자기 좀 피곤해서. 이만 쉬러 가야겠다. 아들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오세요. 그리고 엄마 상가 관련해서 의논할 일도 있는데. 그 말을 들으니 속에서 열불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다음에 얘기하자. 며느리도 억지 미소를 지으며 현관까지 배웅했습니다. 어머니, 조심해서 가세요. 다음에는 탕수육보다 더 맛있는 거 해드릴게요. 저는 더 이상 그 집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천금같이 무거운 발걸음으로 아들 집을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면서 참았던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평생 아껴온 자식이, 그리고 며느리가 이제껏 저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알게 되었으니까요. 제가 빨리 죽기만 기다리고 물려받을 재산만 탐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도 제가 그토록 사랑했던 아들이 말입니다. 내가 지금껏 뭐 때문에 이렇게 살아왔나. 저는 하늘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이제는 전혀 아름답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마음이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밤새 뒤척이다 새벽녘에야 겨우 잠이 들었지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굳은 결심을 했습니다. 더 이상 아들에게 상가를 물려줄 생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주키 씨, 어제 아들 만나고 왔다면서요? 즐거웠어요? 며칠 후 시장에서 박씨 아주머니가 또 말을 걸어왔습니다.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그랬어요. 아들도 바쁘고. 어머, 얼굴이 안 좋아 보이네요. 무슨 일 있었어요? 아니에요. 그냥 요즘 잠을 잘 못 자서 그래요. 마음속에 쌓인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싶었지만 자식 얘기를 남에게 하기는 싫었습니다. 장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마음이 무거워 평소보다 더 천천히 걸었습니다. 저기 혹시 김숙희 여사님 맞으세요? 갑자기 뒤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저는 돌아봤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머리에 고급스러운 정장을 입은 신사가 저를 보며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네, 저를 아세요? 역시 맞으시군요. 저 모르시겠어요? 박성민입니다. 30년 전
시장에서 일하던 그 어린 학생 말이에요. 순간 오래된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30년 전 어린 나이에 부모를 모두 잃고 혼자 시장에서 일하며 고등학교에 다니던 소년이 떠올랐습니다. 그 아이가 대학 진학을 포기하려 할 때 제가 너무나도 딱한 마음에 아무 조건 없이 학비를 보태준 일이 있었지요. 아이고 성민이 정말 너구나. 세월이 많이 흘렀네. 그동안 어떻게 지냈니? 정말 오랜만입니다. 여사님 덕분에 전 잘 지내고 있어요. 제 사무실이 여기 근처에 있는데 잠깐 차 한잔 어떠세요? 오랜만에 뵈니 너무 반가워서요. 그리고 사실 드릴 말씀도 있고요. 오랜만에 만난 제게 무슨 할 말이 있을지 조금 의아하긴 했지만 저는 성민이와 함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사무실은 강남 한복판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비서가 내온 커피를 마시며 자리에 앉자 성민이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제가 여사님 덕분에 대학에 진학하고 전액 장학생으로 유학까지 다녀오고 나서 곧바로 사업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작은 회사였는데 지금은 중견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핸드폰 부품 제조업이에요. 그래, 성공했다니 정말 기쁘구나. 모두 여사님 덕분입니다. 그때 여사님이 아니었으면 저는 대학도 못 갔을 거예요. 사실 계속 찾아뵙고 싶었는데 유학 다녀오면서 핸드폰을 바꾸는 바람에 연락처를 잃어버렸었거든요. 오늘 이렇게 우연히 뵙게 돼서 정말 기쁘네요. 성민이의 진심 어린 말에 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제가 오늘 여사님을 뵙게 된 건 하늘의 뜻인 것 같아요. 저는 오랫동안 여사님을 찾았거든요. 그리고 마침내 오늘에서야 제 간절한 바람이 이루어졌네요. 내가 뭘 했다고 그러니? 그저 어려운 학생 한 명 도와준 것뿐인데. 아닙니다. 여사님은 제 인생을 바꿔주셨어요. 그때 저에게 네가 성공해서 나중에 다른 사람을 도와주면 된다고 하셨죠? 저는 그때부터 그 말씀을 평생 가슴에 새기고 살았습니다. 성민이 말을 듣고 있자니 아들 생각이 나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괜찮으세요? 안색이 너무 안 좋으신데 실례가 안 된다면 혹시 지금 어려운 일이 있으신 건 아닌지 여쭤봐도 될까요? 무슨 일이든지 꼭 도움이 되어드리고 싶어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 결국 아들과 며느리에 관한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차가운 탕수육부터 시작해서 제가 우연히 들은 대화까지 모두 말이지요. 이야기를 하는 동안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그게 정말인가요? 낳아주고 키워주신 부모님의 하늘 같은 은혜도 모르다니 평생 효도는 못할 망정. 절대로 그렇게 행동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제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글쎄, 아직 모르겠어. 상가를 팔까 생각 중이야. 그런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 성민이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했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여사님 상가를 제가 매입하겠습니다. 시세보다 훨씬 더 높은 가격으로요. 뭐라고? 아니야, 그럴 필요 없어. 네가 왜 그런 걸? 아닙니다. 제가 진심으로 원해서 그러는 겁니다. 여사님이 저에게 주신 은혜를 조금이라도 갚고 싶어요. 그리고 사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저희 회사가 확장 중인데 바로 그 지역에 사무실을 내려고 했어요. 여사님의 상가는 위치도 좋고 저희 회사에 딱 맞는 크기입니다. 정당한 거래가 될 겁니다. 저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마치 하늘이 저를 도우려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드릴 말씀이 있다고 했던 건 이거예요. 그는 또 다른 봉투를 꺼내 제 앞에 내밀었습니다. 10억 원. 수표입니다. 언젠가 여사님을 다시 뵙게 되면 이렇게 웃는 얼굴로 직접 전해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받은 은혜에 대한 마땅한 도리라 생각하시고 꼭 받아주세요. 그리고 이건 제가 가지고 있는 경기도 양평 별장의 소유권 이전 서류입니다. 제 평생의 은인이신 여사님께 꼭 드리고 싶습니다. 뭐라고? 이게 무슨 소리야? 갑자기 이렇게 큰 돈을? 여사님께서 베풀어 주신 덕분에 지금의 제가 될 수 있었습니다.
제 마음이니까 꼭 받아주세요. 여사님이 새 인생을 시작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런 일이 저에게 일어나다니 꿈만 같았습니다. 결국 저는 성민이의 진심 어린 마음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서 상가 매매 계약서에 서명했고, 저는 그가 건넨 봉투와 별장 서류를 받았습니다. 성민아, 정말 고맙다. 내가 평생 잊지 않을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앞으로도 평생 감사할 뿐이죠. 연락드리면서 종종 찾아뵐게요. 그날 저녁 성민이는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고급 호텔에 최고급 객실까지 잡아주었습니다. 평생 처음 겪어보는 믿기 힘든 일들의 연속이었습니다. 내일부터 새 인생을 시작한다는 생각에 설레기도 하고 두렵기도 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상가 매매는 조용히 진행되었고, 저는 성민이가 선물해준 양평 별장으로 이사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깊은 산속에 위치한 아름다운 전원주택이었지요. 이사 준비를 거의 마친 어느 날, 갑자기 아들 진우가 찾아왔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소리예요? 상가를 팔았다고요? 현관문을 열자마자 흥분한 얼굴로 소리치는 아들을 보고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팔았어. 내 상가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건 우리 가족의 미래를 위한 거였잖아요. 왜 상의도 없이 그런 결정을 해요? 며느리도 함께 왔는지 현관 밖에서 울먹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우리는 그 상가 기대하고 있었는데. 저는 두 사람을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텅 빈 거실에는 이삿짐 상자들만 가득했지요. 앉아라. 아들 부부는 어색하게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들의 표정에는 당혹감과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누구한테 팔았어요? 얼마요? 우리가 그 돈 다시 모아서 상가 되찾아올게요. 아들이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박성민 회장한테 팔았다. 가격은 네가 알 거 없고. 박성민 회장! 그게 누군데요? 내가 옛날에 도와준 사람이야. 너희와는 달리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이지. 그 말에 아들과 며느리는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가 언제 은혜를 모르는 행동을 했다고요? 탕수육, 생각나니? 그날 밤에 너희 대화, 내가 다 들었다. 그 말에 두 사람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변하더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내가 죽기만을 기다리고 상가만 물려받으면 된다고. 그렇게 생각했니? 엄마, 그건 그냥 농담이었어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아들이 갑자기 무릎을 꿇고 애원했습니다. 며느리도 따라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정신이 나갔었나 봐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제발 상가만 다시 찾아주세요. 그들의 모습이 안쓰럽기도 했지만 저는 이미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제 와서 그런 말이 무슨 소용이니? 이미 결정했다. 난 이제 전원주택으로 이사 갈 거야. 너희와는 인연을 끊으려고. 엄마, 그럴 수는 없어요. 우린 가족이잖아요. 이제 와서 가족을 들먹이는 아들의 말에 꾹꾹 눌러 참아왔던 말들이 튀어나왔습니다. 가족! 저녁 먹으러 오라더니 차가운 탕수육이나 내놓고 내 등 뒤에서 나 빨리 죽으라고 기다리는 게 가족이니? 제 말에 아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것 같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런 눈물의 마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상가는 이미 팔았고 그 돈은 이미 다 써버렸다.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해도 돌이킬 수 없어. 엄마, 어떻게 그 큰 돈을 어디에 쓰셨어요? 그건 네가 알 바 아니야. 내 돈이니까. 사실 저는 그 돈의 대부분을 기부했습니다. 독거노인 지원단체와 장학재단에 말이지요. 제가 받은 은혜를 다른 이들에게 나누고 싶었거든요. 엄마,
제발요. 저희를 버리지 마세요. 버리는 게 아니야. 그저 각자의 길을 가는 거지. 너희가 나를 버린 게 아니었니? 엄마, 진우야, 이제 그만 나가라. 난 내일 이사 준비하느라 한가하게 노닥거릴 시간이 없다. 그리고 당분간은 연락하지 말거라. 어머니, 정말 이러실 거예요? 저희 아이들은요? 손주들은 보고 싶지 않으세요? 며느리의 말에 저는 잠시 가슴이 아팠습니다. 손주들은 정말 보고 싶었지만 이것이 최선의 결정이라고 믿었습니다. 손주들은 내가 나중에 따로 만나든지 할 테니까 이제 당장 나가! 아들과 며느리는 한참을 더 애원했지만 결국 빈손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 저는 창가에 서서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아팠지만 동시에 이상하게 홀가분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짊어졌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은 기분이었지요. 이사한 지도 어느덧 6개월이 지났습니다. 양평 전원주택에서의 삶은 하루하루가 평화롭고 행복했습니다. 넓은 정원에 꽃과 채소를 가꾸고 아침마다 새소리를 들으며 일어나는 생활이 너무 좋았지요. 수키 씨, 오늘도 노래교실 수업 오실 거죠? 옆집에 사는 정씨 아주머니가 담장 너머로 말을 걸어왔습니다. 이곳에서 저는 새로운 이웃들과 친해진 이후로 다양한 취미 활동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이따 같이 가요. 오늘은 박서진 노래를 배운다고 하던데, 이제 저는 그동안 상상도 못했던 여유로운 생활을 맘껏 누리고 있습니다. 노래교실, 붓글씨, 여행, 하고 싶었던 많은 것들을 이제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엿한 중견기업 회장이 된 성민이는 지금도 가끔씩 전화로 안부를 묻곤 합니다. 그는 제가 준 도움을 평생 잊지 않고 이렇게 은혜를 갚아주었습니다. 성민이의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사람의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아들 진우로부터는 가끔 문자 메시지가 왔습니다. 처음에는 저를 찾아오겠다고 협박까지 했지만 점차 시간이 지날수록 진심 어린 사과의 말들을 보내오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언젠가 용서해 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저는 아들의 문자에 바로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시간이 필요하니까요. 하지만 언젠가는 다시 만나볼 생각입니다. 아무리 미워도 제 자식 아니겠습니까? 손주들은 그동안 몇 번 만났습니다. 아들과 며느리 몰래 손주들의 학교 앞에서 기다렸다가 만나곤 했지요. 아이들은 할머니를 보고 너무 반가워했고, 저 역시 그들을 보는 순간 모든 상처가 치유되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왜 요즘 우리 집에 안 오세요? 글쎄, 할머니가 지금은 좀 멀리 살고 있어서. 그럼 할머니 집에 우리가 놀러 가면 안 돼요? 그래, 방학 때 할머니 집에 놀러 오렴. 넓은 정원도 있고 맛있는 것도 많이 해줄게. 손주들과의 만남은 언제나 저를 행복하게 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절대 어른들의 복잡한 사정을 알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저 평범한 할머니와 손주의 관계를 유지하고 싶었지요. 오늘도 저는 테라스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아름다운 정원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따스한 햇살이 제 얼굴을 비추고 살랑거리는 바람이 머리카락을 스치는 이 순간이 너무나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인생은 참 알 수 없는 거야.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한 달 전 며느리 지혜가 제게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깨달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이제 동네 마트 캐셔로 일을 시작했고 아들 진우와 함께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정말 큰 잘못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희는 달라졌어요. 저희 스스로 일어서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어머니의 용서를 받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 편지를 읽고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그들을 완전히 용서할 수 있을지, 또다시 가족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지는. 하지만 적어도 그들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변화하려 노력한다는 사실에 조금은 안심이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다른 사람의 기대나 요구에 맞춰 살지 않습니다. 제 인생은 제가 주인이니까요. 물론 언젠가는 아들 가족과 화해할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들이 진정으로 변화했을 때 이야기겠지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차갑게 말라버린 탕수육 한 접시에서 시작되어 마치 한 편의 영화처럼 기적 같은 반전을 직접 경험한 제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순간 저는 제 선택에 조금도 후회가 없습니다. 그 사건이 아니었다면 저는 지금처럼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살지 못했을 테니까요. 이제야 비로소 제 자신을 위한 진정한 제 인생이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저처럼 평생 자식을 위해 희생하셨나요? 그렇다면 기억하세요. 우리의 인생은 우리 자신의 것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존중받지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여러분을 무시하는 사람에게 바로 그 사람이 평생 사랑했던 가족일지라도 여러분의 소중한 것을 줄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진정 소중히 여겨야 할 사람은 바로 여러분 자신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제 인생의 두 번째 봄이 시작되었습니다. 때로는 아픈 상처가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고 더 행복한 길로 인도하는 법이니까요.